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시사야부리 시간입니다.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2명의 김펠레가 찍은 팀들이 다 족족 떨어지고 있어요. 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다 떨어지는데 뭐. 그렇지. 우리가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원래. 네. 브라질과 러시아 얘기했는데 다 떨어졌고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결승에 갔는데 8강, 4강 어떻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월드컵 8강, 4강의 한 주였는데요. 경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제별로 좀 몇 가지 좀 뽑아봤어요. 네. 첫 번째 저는 벨기에의 성공과 실패. 벨기에가 8강에서 브라질을 만났잖아요. 네. 제가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가 이제 펠레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벨기에가 멤버가 훌륭한 팀이에요. 선수 구성이나 이제 커리어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벨기에 황금 세대라고 해서 지금 나왔던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높이 못 올라갔죠. 근데 이제 선수 경험이 4년 동안 쌓였죠. 그래서 벨기에 이번에 기대해볼 만하다 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8강에서 하필 브라질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성공을 했어요. 8강에서는. 왜 성공을 했느냐? 포메이션을 바꿨어요. 브라질전에 맞는 포메이션으로 구사를 했습니다. 전방에 아자르 루카쿠를 놓고 케빈 데브라이너를 그 밑에 꼭지 공격형 미드필더로 넣었어요. 근데 그 바로 전 게임들까지만 해도 벨기에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렇게 전진시킨 포지션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서 있다가 간간히 올라가는 역할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조별리그에서는 벨기에가 힘을 좀 못 썼어요, 중원이. 근데 브라질전에서는 데브라이너를 전진 배치시켰다는 거. 그게 상당히 큰 성공 요인이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루카쿠. 원래 루카쿠가 스트라이커 자리 가운데 딱 서 있거든요. 항상 포지션이. 그러면은 공을 멀리 띄워주면 전방에서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지켜주고 있다가 옆으로 빼주거나 이런 전형적인 원탑 스트라이커 자리였어요. 근데 그날은 루카쿠가 약간 윙어처럼 뛰었어요. 본인이 공을 잡고 계속 운반을 했거든요. 이게 한 수였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루카쿠가 몸이 되게 크거든요. 되게 거한이에요. 198인가 막 정도 되는데 그냥 키 큰 정도가 아니라 몸이 엄청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로는 절대 안 밀려요. 그런데 속도도 빨라요. 발이 엄청 빨라. 그리고 또 하나 드리블도 잘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방에서 받아주고 옆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공을 몰고 들어가니까 브라질 수비수들이 못 막아. 그래서 브라질을 무난히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뭐 관심 없는 분들도 4백, 3백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수비를 4명 세울 거냐 3명 세울 거냐 문제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해요. 수비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근데 벨기에가 이날 들고 온 폼에서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3백, 수비 시에는 4백. 그러니까 샤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샤들리를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수비가 4명 중에 3명이 빠지니까 3명이 남죠. 3백인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몰고 들어온다. 그럼 샤들리가 재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4명이 4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미드필더 숫자를 공격 시에 더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안정환 해설위원은 이거를 패셔니스타라고 비교를 했어요. 옷 잘 입는 애들은 단추를 하나 위에서부터 잘못 끼고 입어도 멋있는 애들이 있다. 그렇다네. 네. 진짜 멋있는 애들이 입으면 멋있다. 근데 정말 한 끗 차이로 빙구가 될 수도 있다. 이 게임에서 약간 빙구가 됐어요. 그러네. 빙구가 됐어. 초반에는 프랑스가 좀 당황했어요. 얘네 뭐야? 왜 4백이다 3백이다 해? 미드필더 왜 갑자기 늘어나? 이러면서 당황했었어요. 전반 초반에 한 20분까지는 그래서 벨기에가 상당히 게임을 리드했습니다. 그때 넣었어야 돼. 못 넣었구나. 못 넣었어. 프랑스 정도 되는 팀은 적응을 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적응을 해요.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벨기에의 공격 패턴에 안 말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공방전이었어요. 근데 공방전으로 들어가면 벨기에나 프랑스나 네임밸류나 맨파워로는 거의 삐까삐까예요. 거의 안 밀려요. 포지션마다. 그러다가 겨우 한 골이 세트피스로 딱 들어간 거예요. 프랑스가. 필드 플레이로는 못 넣었어요. 근데 이제
한 골을 넣고 나니까 프랑스가 걸어 잠그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벨기에를 상대로 안티풋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딱 잠궈버린 거죠. 그래서 벨기에는 자기네 그 포메이션의 다채로움을 가지고 브라질은 잡았으나 프랑스랑은 안 됐다. 이제 벨기에의 성공과 실패를 짚어봤고 크로아티아의 그 감동적인 4강전. 못 봤어, 전 사실. 기가 막혔어요. 새벽 3시여가지고. 네. 봐야지 하다가. 네. 못 봤어요. 졸다 깨다 봤는데. 크로아티아가 잉글랜드랑 상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잉글랜드가 그렇게 강팀이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 그렇던데요? 네. 그렇게까지 뭐 인상적인 게임이 없던데. 제가 볼 때마다 죽 써가지고. 근데 꾸역꾸역 올라왔죠. 얘네가 꾸역꾸역 올라온 거의 핵심은 잘 지키는 축구를 했고요, 일단. 원래 잉글랜드는 팀 색깔이 예전 월드컵들을 돌이켜보면 되게 너무 고평가된 그런 플레이였어요. 네. 제라드 램파드 시대로 대표되는 그 잉글랜드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탑 클래스 미드필더들이니까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팀으로 나오면 다 그 우승국 레벨에 비하면 한 끗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맨날 8강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좀 버리고 실리 축구로 지키는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점을 잘 안 하고 공격도 대부분 뭐냐면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헤딩이나 아니면 프리킥이나 그런 공을 세워놓고 하는 세트피스에서만 공을 넣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강팀이냐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잉글랜드는 조편성의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16강 토너먼트로 올라와서는 그렇게 강팀을 만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봤다시피 벨기에, 프랑스, 브라질은 다 저쪽 16강의 한쪽 사이드에 있었고 잉글랜드는 이쪽에 있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이기고 뭐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도 잉글랜드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지키는 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가 약간 4강 올라오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라.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진짜요? 영국 애들 그런 거 있거든요. 더럽게 재수없거든. 아주 그냥 세상에 제일 잘났어 내가. 근데 8강까지는 그런 색깔을 안 드러내고 있었는데 크로아티아를 만났을 때 약간 그런 색깔이 보이더라고. 약간 방심했나요? 네, 방심했어. 거의 자기네들 결승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게임에서도 크로아티아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어요. 16강, 8강 둘 다 연장했어요. 근데 4강도 연장했잖아. 사실 결승전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체력이에요. 크로아티아가 선수도 한 명의 엔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열세였고 메인 11, 주전 11명 외에는 교체 멤버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1명 체제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우승하면 야,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 우리 사실 세계사를 다시 쓰는 거지. 이따가 저기 예측 하나 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나 크로아티아 하려고. 뺏겼다. 프랑스가 이기겠지. 근데 크로아티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그러면 정말 월드컵이 멋있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독일이 한국에 떨어지고 크로아티아가 우승했다 그러면 야, 진짜 재밌는. 그 우승 후보로 뽑혔던 팀이 이미 예전역에 다 나가리 됐고 프랑스 하나 남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프랑스마저도 진다. 그러면 이번 월드컵은 되게 멋있는 월드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언더독의 대반란.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막. 그리고 결승전은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봐야죠. 시간대도 별로 부담 없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지켜보셔라. 어디가 이길지 각자 게시판에서 시끄럽게 내주시면서 봐주시고요.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제일 큰 이슈는 기무사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더만요. 그렇죠. 기무사 문건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나는 뭐 위수령도 잘 모르겠고 계엄도 잘 모르겠는데 뭐 탱크 나오는 거였냐. 뭐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무사에서 이거를 꼼꼼하게 8장이나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수령을 원래는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발동이 되는 건데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니까 미쳤어? 그걸 할 일이 없잖아요. 요청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박원순이 있으니까 이건 어려울 수 있는데 군 주요 시설 위주로 방어를 한다는 명분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하면 된다. 근데 청와대야 이제 주요 시설이니까 청와대 주변을 저거 한다고 하면서 사실 출동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위수령을 만약에 국회에서 무효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행하면 한 2달 이상은 질질 끌 수 있다. 그럼 2달 동안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수령이나 계엄이 선포가 되면 서울 지역의 5개 사단, 그 3개 특전여단을 증원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개가 담당하고 막 이런 거를 8페이지나 쭉 적었거든요. 거의 즉시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위험 상황에 분석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한 거야. 그렇죠. 제가 이 문제가 되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까지만 보면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가 이상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하긴 할 건데. 계엄을 할 거면 신중히 판단해서 해라. 뭐 이러면서 쭉 적었고 그 이제 상황 평가에는 태극기 집회 등 진보 괄호 열고 종북 대시 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그러니까 종북 세력하고 보수 세력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한 거라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해요. 프레임을 아예 그렇게 짰죠. 네. 기무사라는 데가 지난 보수 정권 기간 동안에 했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황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난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의 가장 나쁜 흑마술은 국정원이었다. 네. 보통 이렇게 지난 몇 년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문건들을 보면 못지않아.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의 메커니즘은 국정원을 잘 활용해 먹었죠. 네, 잘 활용해 먹었는데 그게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부각되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안에서도 뭐 스크린이 조금 되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조심스럽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폐쇄적인 군 조직이고 군대 내에서 뭐 돈을 어떻게 쓰든 알게 뭐예요. 돈도 모르고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사찰해서 쓰는지도 사실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끈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외부 인사들과 좀 연결이 돼서 뭔가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오거나 그럴 여지가 그래도 비교적 있지만 군대는 사실 출입 기자가 있어가지고 뭐 경직으로 만나서 뭐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라 여기는 정보를 틀어막기가 훨씬 좋아서 굳이 만약에 내가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위험 부담 많으면서 국정원에다가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둘씩 쌓이면서 아마 기무사에서 훨씬 더 많은 거를 했을 거고 자료 폐기도 훨씬 많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일부가 드러난 것 같고요. 오히려 국정원이 해왔던 일보다 더 악랄한 정권 보위에 관련된 업무들을 해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세월호 관련된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박근혜한테 연기까지 지시했잖아. 그렇지. 네. 눈물을 좀 보이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야 된다. 뭐 카메라는 어떻게 배치된다.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기무사에서 할 일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제 국정원에서 하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무사에서 아마 키를 잡았던 것 같고 그때 그래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뭐 그때 칼럼들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그때 해필 울 때 주민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국가 원수가 뭔가 발표할 때는 보통 카메라 3개 정도 세워놓고 해서 풀샷 하나, 측면 하나, 그리고 국가 원수 하나 잡는 거 하나 해서 고정해놓고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도중에 카메라를 서서히 줌인한다는 거는 영화 찍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 때 하는 거야. 감정을 건드리고 싶을 때 보통 이제 건드려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데 누가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데 그걸 땡겨요. 미친 거 아닌 이상. 근데 하필 또 그 시점이 울기 시작할 때. 그럼 이게 명백하게 한번 내가 감동으로 울려보겠다라는 거니까. 연출이야, 연출. 사실 그때 다 뜨악했어요. 이 말이 그냥 그걸 비판한 카메라 기자, 뭐 취재 기자들의 칼럼도 그 당시에 꽤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때 초를 셌다니까. 43초였어. 눈을 안 감았어요. 그 일부러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눈에서 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울먹울먹 하면서 막 복받쳐가지고 이제 하는 걸 했는데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감더라고. 그래서 43초인가 안 감고 눈물이 쭉 흐르니까 그제서야 깜빡깜빡 눈을 감더라고요. 그때 줌. 그렇지. 그때 한참 줌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웁시다. 좀 한번 이 퍼포먼스 한번 합시다. 하고 나온 게 너무 보여서 다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문서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촛불 집회 때 2인 1조로 해서 기무사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체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해서 군 작전 상황실에서 보고 있었다고 하고 이거 무슨 워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그때 문득 생각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11월 12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2016년. 그때가 3차 촛불 집회인데, 왜 기억하냐면 11월 13일이 저희 형 생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형 생일날 뭐 어쩌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날 촛불 집회 때 유일하게 시위대들이 뭔가 돌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경찰 차벽 버스 위로 기어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 10명 있어요. 그날 그게 뉴스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얼굴에 뭘 쓰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밑에서 시민들이 난리 쳐가지고 금방 진압이 되긴 했어요. 쟤네 뭐냐, 혹시 일베 아니냐, 뭐 뭔가 소요사태를 일부러 일으키려는 보수단체 회원들인가 이런 의심은 했었었나.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네. 얘네 기무사 아닌가. 전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의심이 충분히 될 만하네요. 네. 또 하나는 그때 백남기 농민 따님 백도라지 씨 아시죠? 백도라지 씨가 버스에 올라갔던 사람 얼굴을 보더니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자주 오던 일베 회원이에요. 라고 증언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건 계획된 어떤 소요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몇백만 명이 나온 상황에서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이 갑자기 푸득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2008년에 그 소고기 촛불 때 하면서 제일 사실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밤 11시 이전의 촛불 집회와 자정 넘어서의 촛불 집회 양상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도대체 쟤들은 뭔데 전 맨날 나갔으니까 네. 뭔데 맨날 나와? 아니 우리야 일이니까 맨날 출근하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싶은 애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막 때리고 뭐 던지고 막 이런 애들이 몰려다녔는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뭐 유모차 끌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퇴근길에 들러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지하철 끊길 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일까 싶은 애들이 꼭 대치를 하고 차를 흔들고 뒤집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도대체 보면서도 좀 짜증난다 싶었었는데, 그거에 워낙 이제 세게 뒤었으니까 이번에는 막 스티커 띄워주고 막 물 주고 막 이러면서 일부러 약간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강박이다, 막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먹혔던 거죠. 그렇죠.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촛불 집회 열심히 나갔지만 시민들이 아주 작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뭔가 작은 문제라도 일으켰던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 생각해보면 딱 그날 하루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무사가 이렇게 2인 1조로 체증을 했다는 내용까지 나온 상태니.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고는 안 됐고,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알았고, 조국 수석이 청와대가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넉 달 동안이나 어쨌든 짬시켰다는 얘기니까. 네, 그 관심장관 송영무 장관께서 질타를 받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기무사 관련해서 특별 조사를 해라. 그래서 아주 특별 조사팀이 군 검사가 10명, 뭐 검찰 수사관이 이제 20여 명, 이 중에서 뭐 대여섯 명은 10년 이상 베테랑들을 이제 배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군인은 군인이 조사를 해야 되지만 전역한 사람, 뭐 한민구, 뭐 이런 사람들은 한민구, 조현천,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한테 조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둘이 공조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공조 수사를 하면서 검찰 수사는 중앙지검 공안 2부의 이제 진재선 부장검사라고 이 양반이 국정원 수사하다가 귀양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네. 제대로네요. 제대로죠. 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여튼 이쪽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관전 포인트는 송영무를 조사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때 당시 이제 제일 높이 썼던 사람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에는 직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뭐 대통령한테는 법적인 책임이 아마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황교안을 밑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받느냐 마느냐인데, 차근차근 올라가면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될 테고, 진짜 핵심은 송영무를 조사할 수 있느냐. 현직 국방을. 그렇죠. 그리고 송영무가 이거를 넉 달 동안 그냥 뭐 별 문제 없다 하고 한 것이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금 엑스맨 짓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정무 감각이 어떤 거냐. 네. 그게 이제 구별이 될 텐데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왜냐면 이거를 다 보고하고 뭐 근데 별게 아닌 것 같아서 뭐 굳이 이거를 수사까지 해가지고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낼 수는 있을 텐데 아예 그냥 자기 선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걸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팔이 안으로 굽은 거니까.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냥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만 보기에는 여태까지 약간 뭐 기행이라고 볼 만한 좀 괴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계속. 예, 관심 장관이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수사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송영무가 조사를 받을 건가 말 건가. 근데 뭐 영관급이라 그러면 이제 대령 이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 비교적 군대 내에서 뭔가 이렇게 승진, 별 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치 보고 이런 게 적은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를 이제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옷벗을 각오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내가 명예롭게 이거 수사하고 카르피 한번 묻히고 나는 옷 벗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 송영무도 조사할 거거든요. 그렇게 제대로 조사해서 한번 수술을 제대로 하고 나오는 대찬 군이 누가 있을까? 이번에 그리고 조사위원회 그 군인 검사들 출신들이 육군은 다 배제됐다고 하죠. 네. 네, 해군 공군으로만 꾸려졌다고 하고 사실은 결과가 나오면 더 뭐 화제가 되겠습니다만 군 내의 인맥들, 군 내의 사조직들 이게 분명히 그 뒷배경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겠나 추측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럼요. 알자회, 독사회 등. 네. 뭐 키는 이제 육군이 잡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육군 소속이면 신경을 많이 뭐 의무량으로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뭐 그런 걸 다 제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걸리는 거는 사무실이 국방부 영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나. 그리고 이제 기무사면 존 많이 갖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뭐 조직과 장비와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아마 국정원 수사할 때도 그랬는데 방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해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방해보다 상황을 염탐하고 뭐 해킹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정원 수사할 때도 수사팀이 굉장히 시달렸단 말이에요. 네. 국정원 애들이 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도 아마 사활을 걸고 수사팀하고 기무사 쪽하고 막 지금 난리를 할 거고 분명히 팀 안에도 엑스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상호 엑스맨을 얼마나 박아두느냐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사단 안에도 엑스맨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무사 안에 기무사 멤버들 중에 하나를 우리 엑스맨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거는 근데 가능성이 조금 많지는 않죠. 그래요? 네, 많지는 않지. 왜냐면 걔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니까 친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면 사실 피의자인데 그럼 그 주변에 걔가 빵꾸가 나는 셈이니까 오히려 역으로 엑스맨을 씹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이쪽 팀에는 정보를 슬쩍슬쩍 빼주는 그게 꼭 저쪽엔 충분히 가능하죠. 네,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친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에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분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막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나갈 건가. 그거에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거는 송영무가 조사를 받느냐 마느냐. 예, 그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가 송영무 조사 여부 하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들은 과연 그래서 김관진, 한민구 또 조현천으로 이어지는 그때 당시의 헤드들이 어떤 인맥관계를 가지고 우병우, 최순실까지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 저는 이게 관심사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까지 쭉 가가지고 수사를 아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또 하나 눈여겨보실 거는 단독 기사가 어디서 많이 나오나. 이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취재원이 많이 이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가지고 영관급 사람을 잘 알고 이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필요하면 언론 플레이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까? 그것만 봐도 이 선수들이 조금 실력이 있구나. 선수구나. 아니면 아이고 여기는 아마추어구나. 하는 게 아마 구별이 될 텐데 뭐 어쨌든 그것도 한번 보면서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독 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KBS가 폼이 좋더만. 거기 조건 바뀌고 나서 취재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족족 다 제부서들 다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짝 독이 올랐죠. 단독을 아주 그냥 빵빵 잘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그 보수 정권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뭘 해도 기자들이 기사도 잘 안 쓰고 또 기사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딴 데 가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자기들 프레임대로 잘 안 붙을 거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들을 언론에서 막 계속 해나가고 막 하니까 이제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요즘은 뉴스 시청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8시 뉴스룸을 쭉 보고 9시 넘어갈 때 앵커 브리핑에서 9시 반쯤 끝나잖아요. 1시간 반을 풀로 그렇게 봤는데 요즘은 9시가 되면 KBS로 틉니다. 오늘은 무슨 단독을? 그렇지.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돌려가지고. 또, 제가 나올 때와도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방송사들이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뉴스 올려놓고 이런 것을 안 했었는데 지금 뭐 전부 다 막 하거든요. 뉴스 찾아보기가 훨씬 쉬워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거든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나름대로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네. 기무사는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시아나가 또 굉장히 두드러 맞고 있어요. 기내식 사태에서 촉발돼가지고 일파만파로 계속 가고 있네요. 계속 뭐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 네. 마치 대한항공을 볼 때랑 비슷한 것 같아. 물컵 사태가 그렇죠. 계속해서 뭐 꼬리에 꼬리를 부른 것처럼. 그래서 아시아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깨끗한가?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아니야. 여기도 뭐 그냥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일 이제 화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다녔던 뉴스는 직원들이 막 단합대회 비슷하게 막 하는 거. 기쁨조로 동원되고 있는 거. 뭐 이제 그런 거 뭐 춤추게 시키고 뭐 막 하여튼 야 저게 뭐야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 회장님 오시면은 뭐 준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박상구 회장이 뭐 좋아해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한참 뉴스가 이제 됐는데. 멘트가 되게 낯뜨거워요. 박상구 회장이 하는 말들이. 뭐 오늘 길을 받아간다. 뭐 길을 받아러 왔다든가. 뭐 너는 왜 나한테 웃질 않니? 뭐. 진짜. 근데 어쨌든 눈꼴 사납고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 뉴스였는데 크게 회자는 안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 게 아시아나가 압도적으로 많다더라고요. 그게 제 지난주에 시사야불이 말미에 약간 말씀드렸던 건데 아시아나가 모회사인 금호 그룹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돈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이름으로 땡겨서 자쪽으로 들어간 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정작 써야 될 돈들을 빨리빨리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내식만 그랬겠어요. 네, 기내식은 보이는 거니까 그 눈에 딱 드러나지만 기체 결함이나 부품 이런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드러나지가 않잖아. 문제가 되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시아나가 어쨌든 수치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외국인 임원도 등재가 됐었던 게 뭐 뒤늦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브래드 병식박이라고 이제 박삼구 회장 지인인데 1979년부터 미국 기내식 업체 뭐 브래드칼 여기 대표인데요. 그게 다 거래처가 아시아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나에 30년째 오렌지 주스하고 이제 과자 공급하고 있대요. 근데 2004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2010년까지 사회에서 재직을 했는데 2009년에 상법이 개정돼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임원은 사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년 그렇게 지나가고 이거 안 되는데요 해가지고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제 해석은 없어서 그리고 매출 규모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아시아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에어 인천도 외국인 이사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렇죠. 뭐 규정이 있는데 지금 잘 안 지켜주는 것들이 뒤늦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국토부 자체에서 조금 헐거웠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게 항공 운항사들은 2006년에 법조항이 특히 노조쟁의에 관련해서 법조항이 좀 바뀐 게 있대요. 그래서 2005년에 조종사들이 파업을 세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실제로 수출되는 물량들이 이제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서 약간 물동량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잠깐 있었대요. 네. 그래서 2006년부터는 항공사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전체 인원의 몇 %는 무조건 대기시켜야 되고 해외로 가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조종사 인력의 70%는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는 50%다. 뭐 이런 식으로 노조가 그 자체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을 법으로 많이 틀어 막아버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서 오너들의 이런 갑질이나 그 경영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들이 생겼을 때도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물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좀 봉쇄되어 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아마 조금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계기로 잘 좀 삼았으면 좋겠고 뭐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하고 연대 집회 막 하고 있거든요. 두 항공사가 같이 집회를 해요. 이번 기회를 아무튼 좀 버리지 말고 잘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대한항공도 뭐 거기는 이미 벌어진 사태인 거죠. 그래서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뭐 가이피어스 가면 쓰고 뭐 왕토 두르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이제 집회를 준비하는 단톡방에 대한항공의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떴답니다. 이게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 누가 사찰한 거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커졌어요. 사찰을 했다 하면 당연히 뭐 1차적으로 의심되는 건 대한항공 사측이겠죠.
근데 사측에서는 실제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대요. 뭐 손톱만 봐도 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게 적법한 행위인 것이냐. 문제를 삼으려면 민사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파업까지는 안 가겠지만 연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게 힘을 좀 계속 받으려면 여론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렇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원태 씨는 또 인하대 졸업이 취소됐어요? 네. 그 양반이 보니까 학사가 인하대 출신이더구만요. 인하대에서 경영학 학사인데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를 못했대요. 네, 그 편입학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졸업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 처리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이제 내보냈는데 인하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하대가 한진가에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또 난리예요.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해라. 이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막 난리 나고 내용만 보면 학교에서 인하대에서 한진 해운에다가 130억 투자했다가 뭐 좀 날렸는 모양이죠. 학교가? 네. 그리고 이제 총장 선출할 때 뭐 개입을 이제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 조원태 씨 부정 편입하고 졸업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었대요. 그리고 조원태 씨 것도 이번 것도 20년 전에 조사를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다시 하냐.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한쪽에서는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다시 뭐 한진해운에 투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지나간 거라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적당히 덮고 넘어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인하대에서 약간 분위기 못 파악하고 지금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상한 일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인하대에 내 커피숍을 10년 동안 다른 데보다 싸게 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양호 회장 딸한테 커피숍 자리를 내줬고 이명희 씨 있죠. 이명희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에서 장학금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인하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지급했어요. 하여튼 좀 돈도 많이 한 분들이 왜 그래.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하도록 해주지. 참. 그리고 학교 뭐 청소 경비 업무 이런 거 다 정석기업이라고 해서 그 문제됐던 회사 있잖아요. 한진 일가의 그 부동산 관리하는 회사 그쪽에 싹 다 몰아준 거 당연히 뭐 그렇게 몰아줬겠죠. 하여튼 좀 추잡스러운 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불합리한 것들이 좀 잘 정비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비돼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대단히 빨리 진행은 되지 않더라도 국토부에서 전수조사 제대로 하고 교육부에서도 뭐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분명히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기회를 타서 틈 타서 또 뭔가를 또 하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분명히 있죠.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는 누가 얘기를 한들 이게 뭐 당연히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싶고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니까 바로 잡힐 부분은 바로 잡혀야죠. 근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 노동이사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사 안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보통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잖아요. 그 이사 중에 정족수 중에 일부를 반드시 노동자 대표가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조양호 박삼구 날아간다고 해서 다른 재벌들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조양호 다음에 대한항공을 인수한 누군가가 또다시 같은 재벌 행태를 해도 똑같은다면 길게 보면 바뀐 게 아니니까 노동이사제로 해서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런 전횡들을 막을 수 있다. 나머지 소식들 전해드리면 국회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됐어요? 네, 하반기 원구성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네요. 국회가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개원하냐?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국회 부의장으로 이제 문희상 의원 그렇죠. 이제 올라가셨죠.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 두 분. 말들이 많긴 해요.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게 누가 이긴 거냐. 이게 지금 법사위를 또 자한당에 그대로 줘도 되냐. 근데 원래 뭐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항상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난번에 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또 아예 제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된 판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먹겠다 해가지고 가는 게 또 국회는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하거든요. 최대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다음 총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과의 동침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제 하반기 국회가 열릴 것이고 각 운영위원 상임위마다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야 될 게 많은 지금 시기니까 네. 좀 제발 좀 일만 좀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모르겠고 일만 좀 했으면 좋겠어. 아, 모르겠어요. 자한당이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 지금 자한당 난리 났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쯤이면 선정이 될 텐데, 지금 5분 올라왔잖아요. 누가 될까요? 누가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김병준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그렇죠. 네. 제일 뭐 할 만한 사람이 거기밖에 없을 것 같긴 하던데. 나머지 둘은 초선 의원이야. 어차피 제끼고. 박찬종 심각하더라. 아, 그렇죠. 네. 잊혀졌던 그 이름. 아, 그니까. 야, 살아계셨네. 네. 야, 어디서 나오셨어? 건강하시더만. 네. 네. 박찬종. 우유를 많이 드셔서 건강한가? 약간 우유로 뜬 사람 2명이 박찬종, 오세훈 아닙니까? 아, 그렇지. 네. 오세훈도 우유 했어요? 우유 오세훈은 아니었나? 물이죠. 청원아이스. 아, 물인가? 네, 물 이렇게 요가 이렇게 뒤로 하시고. 하여튼 마실 거리 2개. 아무튼 국회가 네.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안철수가 드디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 말은. 물러난 것도 아니고 물러난 것도 정계 은퇴는 아니죠. 네. 네. 정계 은퇴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돌아올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 얼마나 어떻게 보러 다닐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열어놓은 거죠. 네. 이상한 거만 배웠어. 못된 거만 배워가지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년 9개월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다당제 시대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조금 미진한 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뭐 개소리야. 자꾸 다당제 얘기 좀 그만해 이제. 안 먹혀. 아니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 거를 놓고 나의 공적이었다. 라면서 사후에 이렇게 조합하는 스타일. 네. 이게 처음부터 방향을 그리고 나는 새정치가 다당제라 생각한다. 그럼 선거구제를 바꿔야지. 뭔 소리야. 다당제를 얘기를 한동안 했었잖아요. 하긴 했잖아. 네. 근데 보는 사람들한테 씨도 안 맥힌다라는 걸 알면 그 얘기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그거밖에 굳이. 없잖아.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 내세우지 마 그냥. 어차피 내세워도 안 내세워져 당신은. 그냥 제가 5년 9개월 동안 정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정답. 딱 이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뭔가 한 거를 내세우고 싶은 거지. 진짜. 근데 네. 처음부터 그러면 새정치가 나는 다당제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구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건 같은 아니죠. 양자 독식 구도의 선거구제 가지고는 다당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민주당 자기가 대표 잡았을 때 하든가. 응.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당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당제가 갑자기 새정치에 저거였다고 나오는 걸 보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냥 깔끔하게. 안쓰러워요. 네.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저는 잠시 채우고 성찰하겠습니다 해도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욕은 안 먹을 텐데. 네. 어쨌든 독일로 다음 달에 가고, 음. 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나라고, 분단과 통일의 경험이 있으니, 여기 가서 잘 배우겠다고. 말은 맞지. 말은 맞아.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지금 어쨌건 한국보다 앞서가 있기도 하고 분단 국가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건 맞으니까. 네. 아유 좋아요. 가서 많이 배우세요. 근데 이렇게 꼭 가면서까지 이렇게 욕을 먹고 가야 되겠어?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끝까지 화가 났던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안 받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자기 발표하고 10분 만에 갔어. 아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질문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캐파도 안 되는 네.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소통을 안 하고 공감 능력이 저렇게 없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네. 뭐 박근혜 하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가 말문 막힐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고. 정말. 말문이 막힐 때는 그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분인가 봐요. 정말. 네. 하여튼 돌아올 거예요. 네. 네, 그럼 100% 돌아온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제 만덕산 형님하고 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두 분이 약간 토픽, 국내 정치 토픽 뭐 요런 걸로 이제 나올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양반이 은근히 좀 관종이더라고. 은근히 관종이 아니고 대놓고 관종이지. 그러니까 독일로 가잖아.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안철수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뭐가 저는 나오나요? 나올 거라고 봐요. 뭐 하지 거기서? 국내 정치에 대한 코멘트를 자기 SNS에 늘 날릴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어떡하냐? 바른미래당도 뭐 이준석이 당대표 나온다고 막 그러고 있던데. 네. 참. 하태경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화이팅! 네, 화이팅! 누가 유승민, 하시든 안철수 화이팅. 둘 다 지금 뭐 저렇게 된 상황에서. 네. 아무튼 북미 실무회담 상황은 잠깐 머뭇하나 삐걱하나 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뭐 트럼프가 이제 폼페이오 방북이 아무것도 없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친서도 공개하고. 야, 친서를 트위터에다가 그냥 너무 좋아해, 트위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공개했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정상간 친서를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분이에요. 우려의 시각이 좀 있었죠. 폼페이오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나왔다고 해서 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보수 언론들이 그냥 막 떼창을 했었어요. 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 협상이란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이고 그 밀고 당기기를 하는 동안에는 지켜봐 주는 게 예의지. 그걸 옆에서 안 되고 있니 뭐 되니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되지 말란 말인 거잖아.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 다 알아봐요, 우리가. 유해송환도 이제 박스가 지금 판문점에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막 그러다가 미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15일 날 송환 회담 장성급 회담 하기로. 네, 합의를 했다고 이제 나오고 뭐 유엔사하고 북한군하고 직통 전화도 다시 열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북미 회담의 기조는 저희가 지켜볼 타이밍인 거예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의 북미 회담 기조는 서로 밀당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마디 딱 날리는 게 북미 양국 간에 정상 간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라고 슬쩍 한 달이 거쳤습니다. 예, 압박을 하면서 쭉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괜찮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 그게 크죠.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저희가 어설프게 인상평 말고요. 조만간 이완배 기자를 한번 모셔가지고 전문가를 모셔야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배우고.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은 되게 큰 잠재적인 불안 요소예요. 그럼요. 네, 굉장히 큰 일인데 이걸 뭐 인상평 정도로 하고 지나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따로 떼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한번 듣기로 하고 뭐 짜잘한 뉴스들이 조금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짜잘하다고 표현하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사상 최악의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왔더만요. 야,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아베 술 드시고 계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베 참 올해 뭔가 삼재가 낀 것 같아. 정치적으로 계속 위기가 있었잖아요. 북한 문제에서 패싱당했지. 내부에서는 모리모토 학원 문제로 내치 외치 둘 다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왔어. 겨우겨우.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제로 폭우 전까지만 해도 아베가 그럭저럭 위기를 수습하고 다음 수상을 계속 하는구나라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폭우가 오던 날 그게 사실 의도한 게 전혀 아닐 거 아니야. 그러겠지. 하필 그날 밤에 비가 왔고 그날 원래 예정돼 있던 회식이 있어서 술 한잔 하면서 술도 거하게 먹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맥주 먹으면서 짠 요런 거 귀엽게 사진 한 장 올린 건데 타이밍이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근데 그 정도 센스는 있었어야지. 지금 폭우가 이 난리인데. 그 비가 밤에 그칠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베가 삼재야.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베의 삼재는 우리의 기쁨. 그렇지. 네. 그거는 그렇고 사실 태국 뉴스가 컸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대되는 뉴스. 유소년 축구단 13명이 동굴에 갇혔다가 전부 다 구조됐는데. 이 아이들이 18일 동안 있었어요. 영화야, 18일 영화. 동안. 영화 나올 거야 나중에.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 계약한대잖아 지금. 실제로 18일이면 어떻게 버텨? 굉장한 겁니다. 아이들이 생존 확인된 게 이제 8일. 그리고 총 체류 기간은 18일. 야. 8일 동안에는 필사적인 그 전 세계적인 구조가 있었던 거죠. 1000명 넘는 다국적 구조대원들이 활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영국인 구조사들이 동굴 탐험 전문가들이 호출이 된 과정. 이제 3명이 왔다고 해요. 근데 그 3명을 반드시 불러야만 하다. 이 3명만이 전 세계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해서 태국으로 날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3명이 날라온 직후에 그 셋이 갔어? 그럼 우리도 가야지라고 하면 그 덕후 군단들이 전 세계에서 물밑에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뭘 읽었느냐? 덕후가 나라를 구한다. 덕후가 세계를 구한다. 앞으로는 덕후의 세대다. 그렇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저희에게는 세월호가 오버랩 된다는 거. 저희 모든 국민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저럴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300여 명이 그냥 저렇게 바닷속으로 사라졌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에는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에 앞서서는 그 컨트롤 타워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그냥 묻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그게 이제 기무사 문건 등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혹한 얘기긴 하지만 기무사 문건 중에 세월호는 그냥 바다에 수장시키는 게 맞다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태국 사태를 보면서 태국 어린이들의 그 무사귀환을 보면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박수를 쳤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심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일주일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개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네. 시사 부분도 조금 개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편 직전까지도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개편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또 한 2, 3주는 계속 그쵸. 실험했다 바꿨다 할 것 같아요. 계속적인 부분 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요지는 조금 더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데 듣는 분들이 좀 들을 만한 퀄리티의 수준을 조금 높이고 저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좀 방송을 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네. 개편을 하더라도 뭐 한 달 정도는 또 이렇게 저렇게 저희 나름대로 또 실험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시사가 사실 제일 실험하기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나머지 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배감독도 있고 우리 안에 리소스가 있는데 시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땅치 않아요. 기자하기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주말에는 시사, 평일에는 영화와 또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하는 기조로 저희가 다음 주 한 주는 개편 특집주라서 네. 이렇게 저렇게 깜짝 손님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할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고정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시사 이슈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